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6살이 된 기혼 여성이에요. 결혼 6년 차이고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저는 남편과의 사이는 아주 좋지만 아직 아이가 없어서 주위 사람들의 걱정이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주변 사람들의 그런 과한 관심이 너무 싫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한국에 살고 있는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은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아기 낳는 것을 전제로 사는 사람들인걸요. 저 역시도 아기가 무척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이런 절박함을 이용해서 저에게 저주를 내리려고 한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서 최근에 많은 마음고생을 했고 이제야 겨우 떨쳐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톡톡 채널을 빌려서 용기 내어 여러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이용해서 저주를 하는 사람이 만약 여러분이 싫어도 얼굴을 마주해야 할 가족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저는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너무나도 무서웠어요. 사람의 악의가 이 정도로 마음을 괴롭힐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믿을 수 있는 반려자인 남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이 사람과 절연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했어요. 남편은 제 말을 듣고 당장 이 사람과 저를 떨어뜨려 놓고 앞으로도 꼭 제 편을 들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갈라서지 않고 지금까지 사이좋게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도 저를 괴롭히던 사람이 누군지 대충 짐작이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그분은 바로 저의 시어머니였어요. 저는 외동아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제 주변에서 조언을 하던 결혼한 친구, 선배들은 하나같이 전부 외아들은 결혼 상대로는 최악이라면서 두 팔 걷어붙이고 말리더라고요. 그런데 누구나 말리는 최악의 결혼 상대와 제가 왜 결혼을 했을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겠죠? 지금부터 제 험난한 결혼 스토리를 전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저는 결혼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친정엄마를 하늘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 당시 제 친정엄마는 암 말기셨거든요. 그것도 살아날 가망이 거의 없다는 가장 최악의 폐암 말기였습니다. 제가 아직 어머니의 발병을 몰랐을 때 남편을 사귀고는 있었지만 결혼에 대한 확신은 없었어요. 하도 주변 사람들이 외아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해서 사실 제가 마음은 많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결혼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제 어머니 때문에 급하게 치러지게 됐어요. 제가 남편과 사귀기 시작한 지 100일이 좀 지났을 때 저희 어머니는 아침 밥상을 차리시다가 호흡곤란으로 쓰러져서 그대로 응급실에 가셨거든요.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여러 검사를 받고 난 후에야 어머니는 폐암 말기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신 것이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어머니와 아버지는 마음이 많이 약해져 계셨을 때였어요. 어느 날 친정엄마를 간병하던 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혜인아, 이 아버지가 너한테 부탁이 있다. 네 엄마가 이제 이 세상에 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옆에서 보기만 하는데도 너무 불쌍하고 매일 눈물만 나는데 마지막으로 웃으면서 떠날 수 있게 엄마 소원 좀 들어주면 안 되니? 네 엄마 소원이 네 웨딩드레스 입는 거 보는 거란다. 이젠 내 소원이기도 하고 이 아빠가 부탁할게. 제발 지금 사귀는 그 남자와 결혼해주면 안 될까? 아, 아빠, 엄마가 그 정도로 아파요?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결혼할 수 있게 내가 힘써 볼게요. 남편이 싫거나 결혼 자체가 힘든 건 아니었어요. 제가 꼭 결혼이 필요하다면 남편과 하겠다고 마음먹기도 했었고, 남편에게는 결혼을 못할 정도의 큰 하자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두려웠던 건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너무나도 별난 분이었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막장 시어머니들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에요. 시어머니께서는 며느리를 막 구박하고 손찌검을 하시진 않아요.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무서웠던 게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도 무당을 맹신하고 계시지만 그때 당시에는 별별 이유를 대면서 저와 남편이 결혼을 못하도록 방해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단지 그 이유가 저희들 궁합이 좋지 않아서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살아계실 때에 교회를 다니셨지만 재미로 점을 보러 가시는 경우는 있어서 이렇게까지 믿거나 하시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무당이 정말 신이라도 되는 양 무조건 믿고 따르셨어요. 저희들 결혼하기 전 상견례를 할 때도 시어머니는 두 팔을 걷고 반대하신다면서 딱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들, 얘랑 결혼은 무조건 안 돼. 우리 애기 동자님이 절대로 결혼시키면 불행하다고 했어. 나중에는 이혼하거나 네가 사고당하는 수가 생긴다고 말이다. 네 여자친구가 재수없는 사주로 가졌다잖니. 엄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요즘 21세기인데 아직도 그런 무당이니 부적 같은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또 한 번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꺼내시면 저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엄마랑 영 끊을 거예요. 남편과 저는 다행히 미신을 믿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 덕분에 저는 남편과 무사히 결혼식을 치르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반대하셨지만 시아버지께서 든든하게 아군으로 남편과 저의 결혼을 찬성하셨거든요. 아니, 당신은 점을 봐도 꼭 그런 사람 말을 믿어. 괜찮아. 우리 예비 며느리 얼마나 착하고 얌전한데. 나는 이 결혼 절대 찬성이다. 그러니 우리 며느리 기죽지 말거라.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정말 막막했는데 아버님이 이렇게 든든하게 저희들 편에 서주시니까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나중에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혼에 성공한 저와 남편은 친정엄마 집 근처에다가 신혼살림을 차렸어요. 저희 어머니가 시험부였던 것도 이유 중에 하나지만 시어머니는 아들이 본인이 막아선 결혼을 고집 부리고 끝까지 했다고 하며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싫어하셨거든요. 저는 솔직히 시어머니가 저를 싫어하시든 말든 상관이 없었어요. 이쁨 받겠다는 생각은 첫 만남부터 하지도 않았거든요. 얼굴도 모르는 무당 말을 아들 며느리 말보다 더 듣는 시어머니의 성격을 도저히 이해할래야 할 수가 없었어요. 반대로 저희 어머니는 살아계실 적에 사위를 매우 마음에 들어 하셨죠. 남편은 맨날 퇴근할 때마다 맛있는 빵이나 과일을 사서 장모님 댁에 나르고 아침마다 안부도 물어봐주는 살가운 사위였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너무 고마워서 나중이라도 시어머니가 아들과 화해하는 날이 있다면 저도 시어머니에게 잘해드리겠다고 말을 했었어요. 남편도 결혼하기 위해서 시어머니 말씀을 거역했지만 시어머니가 자기를 용서해 주는 날이 언젠간 오겠지 하고 좀 슬픈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는 것이 안쓰럽고 미안했어요. 딱히 제가 뭘 잘못한 건 아니었지만 친정엄마 때문에 일찍 결혼을 한 이유도 있었거든요. 만약 시어머니를 설득한 후에 허락받고 결혼했으면 남편이 어머니와 대면대면하게 지낼 수도 없을 텐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저의 결혼식을 보시고 몇 달 후에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우리 가족들 모두 후회가 남지 않도록 어머니와 추억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저는 주간지 기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재택근무를 하면서 친정에서 엄마를 간병해 드렸죠. 저는 전문적인 간병인이 아니다 보니까 어머니가 심하게 아프시기 시작하면서 거의 병원 약과 진통제 주사에 의존하게 됐어요. 밥도 제대로 못 드시는 날은 그냥 빨대로 두유나 단백질 음료만 빨아 드시게 했죠. 아버지는 새벽마다 어머니를 간병하면서 눈물로 밤을 새셨습니다. 저는 이러다가 아버지까지 쓰러질까봐 염려되어서 낮에라도 좀 쉬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아버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굳은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할아버지를 요양병원에다 모셨었어. 그랬더니 임종을 못 보게 됐다.
어느 날 면회를 가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잠깐 자고 생각하고 휴게실에서 자는 동안 돌아가셨다. 이번에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이야. 내 아내 마지막 가는 길은 지켜줘야지. 그래도 아버지까지 건강이 나빠져서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잠은 자야 사람이 괜찮아지죠.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엄마 때문에 아버지 건강 해치는 건 엄마도 절대 바라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 알았다. 내 몸은 내가 잘 안다. 그러니 넌 걱정하지 말고 일할 거 있으면 해. 밤에는 무조건 아버지가 네 엄마 보살필 거니까. 너야말로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쉬엄쉬엄 간병해. 아버지의 고집에 못 이겨 저는 아버지가 일 나가시는 낮엔 어머니를 간병하고 밤에는 일을 했습니다. 남편도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주말에 놀고 싶어도 참고 친정엄마 곁에 있어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이런 사위 찾아보기 힘들죠? 아직도 남편에겐 정말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이런 저희 가족들의 노력들이 무색하게 어머니는 급격히 상태가 안 좋아지더니 낙엽이 하염없이 떨어지던 11월 어느 날 조용히 돌아가셨어요. 친정엄마의 장례식장에 끝내 시어머니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장례식 첫날 달려오셔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가셨고 남편과 저는 3일 밤낮을 장례식장에서 보냈어요. 시어머니는 비록 안 오셨지만 저는 그것조차 서운하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없는 3일이 지났습니다. 슬퍼서 아무것도 하질 못하시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저는 결정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친정엄마의 장례를 치르고 3개월이 지난 후 남편은 겨우 시어머니께 허락을 받아서 시댁에 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저도 같이 오라고 하셨다면서 설날부터 시댁에 출입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11월에 돌아가셨고 새해를 맞아서 남편이 시댁에 같이 가자고 했으니 저는 결혼 후 거의 반년이 지나서야 다시 시어머니의 얼굴을 뵈었습니다. 시댁에 가서 저는 머쓱하게 웃으면서 시어머니에게 꾸벅 인사를 드렸어요. 아, 어머니, 이 사람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어머니께 친정어머니 일로 심려 많이 끼쳐드렸지만 이제부터는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하도록 할게요.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직도 찬바람이 쌩쌩 부는 목소리로 날카롭게 제 말을 자르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 말씀을 듣는 순간 움찔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난 내 아들 용서한 거지 아직 널 며느리로 받아들인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풀렸다고 오해하지는 마. 자식이 말을 안 들어도 엄마는 용서해 줄 수 있지만 우리 애기 동자님 말 안 듣는 건 언제든지 그 벌이 내릴 거니까 너도 각오하고 있도록 해. 동자님이 너한테는 심벌을 내릴 거라고 하셨거든. 엄마, 이런 말씀 안 하시기로 했잖아요. 제가 제발 부탁드릴게요. 저만 용서해준다 하지 마시고 이 사람도 받아주세요. 네? 그럼 엄마가 그렇게 맹신하는 애기 동자 말 듣고 이미 결혼한 우리가 갈라서야 돼요?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네? 남편이 당황해서 시어머니 말을 잘랐지만 어머니는 당당히 그 저주를 저한테 내리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찝찝해서 한겨울인데 소름이 오싹 끼쳤습니다. 시아버지께서도 저에게 미안한 표정으로 네가 좀 참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가족들보다 그 무당말을 더 믿는다고 하면서 설 연휴 동안에 웬만하면 저와 어머니를 안 마주치게 신경을 써주셨습니다. 시댁에서 그렇게 무서운 새해 첫날을 보내고 저는 다시 친정집으로 돌아왔어요. 저희 집은 어머니가 교회 다니셔서 제사는 지내지 않거든요. 어머니가 유언으로 나무 밑에 묻은 수목장만 해달라고 하셨기에 어머니가 계신 나무 밑에 아버지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남편이 운전을 하고 저는 뒷자리에서 아직도 슬퍼서 눈물을 보이시는 아버지를 열심히 위로해 드렸어요.
제가 새해 첫날부터 시어머니께 저주를 들었다는 말은 당분간 아버지에게 함구하기로 했습니다. 안 그래도 시어머니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들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성묘를 하고 친정에 돌아와서 남편은 지쳐서 잠을 자고 아버지와 둘이서 간단히 점심을 먹었습니다. 아버지는 6개월 만에 다시 시어머니를 뵌 소감이 어떠냐고 장난식으로 저에게 물으셨죠. 그래, 네 시어머니가 이번에는 애기 동자인가 뭔가 그 사람이 뭐라고 했다고 그러디? 혹시 네 욕한 거면 이 아버지가 안 참을 거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봐. 아버지, 시어머니가 매번 그렇게 전만 보고 다니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막 반겨주시진 않아도 남편도 용서했고 저한테도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 때 와도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시댁에 갈 때면 당연히 시어머니 말씀을 그냥 흘려들었어요. 제가 그런 거 하나하나 신경 쓰면 제 수명은 벌써 10년 넘게 줄었을걸요. 하지만 저 역시 사람인지라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누군들 그런 저주 같은 말을 듣고 좋아하겠습니까만 시어머니는 저한테 안 좋은 말씀을 하실 때마다 우리 애기 동자님이라고 시작하시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신년에 운이 나쁘다고 했다. 아니면 꿈자리가 사납다고 하더라. 이런 말씀들을 애기 동자의 입을 빌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특히 저한테 그런 흉사 같은 걸 많이 전해주시는데 나중엔 정말 귀에서 피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어머니의 전화가 받기 싫어서 어느 날 남편에게 불평을 했어요. 여보, 어머니 말이야. 정말 너무하신 것 같아. 내가 일할 시간인데도 아랑곳 않고 수시로 전화하셔서 나한테 저주를 하시는데 당신이 좀 말려주면 안 돼? 좋은 말도 계속 들으면 귀가 아픈데 어머니는 계속 이번 주에 아플 거라느니 화분이 머리에 떨어질 거라느니 하시잖아. 근데 그게 어떻게 맞는 날에는 나도 소름이 너무 돋아. 제발 당신이 좀 말려줘. 일상생활이 힘들잖아. 어머니가 또 자기 힘들겠구나. 내가 미안해. 우리 엄마는 정말 아무도 못 말리는 분이라니까. 난 그냥 건성으로 들어드려. 그리고 안 믿으면 그만이지 뭐. 알았어. 내가 당신한테 피해 안 가도록 어머니께 잘 말씀드려 볼게. 남편이 어머니께 전화를 하고 시어머니랑 한참을 싸우고 나서야 며칠은 잠잠하게 넘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잔소리를 안 한다 싶으면 또 시어머니는 줄기차게 저한테 저주의 말을 전화로 전화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에게 불평불만을 늘어놓기도 좀 애매해서 저는 그냥 그런 시어머니를 참고 견디기로 했죠. 제가 기자 일을 재택으로 하기도 했는데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어머니께 오전 9시에서 5시까지는 전화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은 완전히 무시하시고 제가 전화를 안 받으면 문자라도 그놈의 애기 동자 말을 기어코 저한테 전해주시는 것이었죠. 예, 우리 애기 동자님께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말이야. 너 오늘 오후 5시에서 10시 사이에 교통사고 수가 있대. 그러니까 밖에 절대로 나가지 마. 알겠니? 너 시험이 말 들어서 나쁠 거 하나도 없으니 명심해라. 나중에 사고 나고 후회하지 말고. 알았지? 이런 문자를 하루에 한두 번씩 꼭 받는다고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정말 무섭지 않으실까요? 저는 시어머니의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수화기를 되도록 멀리 귀에서 떼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건성으로 내내 하고 확 끊어버렸어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바로 다시 전화를 해서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왜 먼저 끊어? 그러니 네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지. 네 엄마 병사하게 된 것도 나는 신령님께 들어서 알고 있었어. 라면서 이런 기분 나쁜 말씀을 꼭 덧붙이시는 거였어요. 시어머니한테 오는 전화는 피한다 치지만 제일 재수없는 것은 저에게 한번 그 무당집에 같이 가자고 조르는 거였어요.
저는 처음에 어머니가 신년 운세나 좀 보러 가자고 가볍게 말씀하시길래 딱 한 번 그 무당 신당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두컴컴한 신당 내에서 그 애기 동자는 제가 들어서자마자 기분 나쁜 목소리로 말하는 거였어요. 어? 네가 우리 마누라 외동아들이랑 결혼한 그년이야? 저는 이 말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 마누라는 시어머니를 지칭하는 것인데 이 무당은 여자였거든요. 시어머니의 남편은 당연히 시아버지 실 텐데 말이죠. 이 여자 무당은 완전히 시어머니에게 남편처럼 행세하면서 반말도 서슴지 않았어요. 저는 원체 그런 걸 믿지 않아서 그냥 벌벌 떨면서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랬더니 옆에서 시어머니가 그 여자 손을 꼭 잡더니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애기 동자님이 용하시네. 우리 아들이 억지로 결혼한다고 내 말도 무시하고 얘를 데려와 버렸잖아. 그러니까 내가 며칠 동안 자기가 꿈속에서 나한테 호통을 하도 쳐서 죽을 뻔했다니까. 내가 그 결혼 끝나고 굿해서 재수없는 인연 대신에 200만 원짜리 인형 태워 보냈으니까 걱정하지 마. 자기는 나만 믿고 따르면 돼. 전혀는 다시 여기 데리고 오지 마. 부정타니까. 이 무당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는 저를 죽일 듯 노려보시더니 저보고 나가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저는 향 냄새가 가득한 신당 밖으로 나가서 시어머니가 그 여자와 볼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같이 차를 타고 왔으니 제가 다시 시어머니를 집에 모셔다 드려야 했거든요. 그것만 아니었으면 저는 꼬리 빠지게 도망을 갔을 거예요. 귀도 씻고 싶었습니다. 너무 더러운 말을 들어서요. 그 후에는 저는 다시 시어머니와 신년 운세 같은 건 보지 않기로 했어요. 그 애기 동자도 제가 싫다고 하니 그보다 잘된 일이 없었죠. 나중에 그 무당이 신발도 하나도 없어진 가짜 사기꾼이란 소리를 듣고 저는 아하, 그럼 그렇지 하고 이해가 싹 되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하나 미워할 사람을 만들어 놔야 우리 시어머니에게서 돈을 뜯어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 무당은 처음부터 약을 친 것이었어요. 그 대상이 운 나쁘게도 제가 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스라이팅이 그렇게 무서운 것인 줄 저는 시어머니의 경우를 보고 알았습니다. TV나 범죄 프로그램에서만 나오던 그 가스라이팅이란 단어가 그 무당에게 딱 어울리는 말이었죠. 시아버지도 하도 그 무당 말 듣고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하시니 몇 번 무시하다가 나중에는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당신 그 무당집에 도대체 얼마나 갖다 바친 거야? 어? 그냥 재미로 보라고 재미로. 당신이 친구들이 없어, 가족들이 없어. 근데 왜 그런 이상한 여자한테 의지를 하는 거야? 정말 다시 한번 우리 며느리한테 못된 소리 하면 나 당신하고 황혼 이혼이라도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사람이 길이 아니면 가질 말아야지. 에이, 참나. 당신, 지난달에 내 말 무시했다가 길거리에서 넘어져서 발목 삐었잖아. 내가 다칠 수가 있으니까 나가지 말랬지. 근데 말 안 듣고 다치더니 꼴 좋다고 내가 했어, 안 했어? 우리 동자님 용한 건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뭘 알고 헛소리를 해야지. 이렇게 우리 가족과 아무 상관없는 그 여자 때문에 우리 시댁은 바람잘 날이 없었어요. 남편은 무당 말만 믿고 저를 미워하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1년에 2번 명절 때만 시댁에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희 엄마한테 잘 해드리는 걸 기억하면서 시어머니에게 보통 때는 잘 대해드리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시댁에 아무도 없을 때는 저를 노려보며 니년 때문에 애기 동자님이 화나셨다면서 저에게 마구 욕을 하셨습니다. 어머니, 저 어머니께 정말 잘하고 싶어요. 그런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전 어머니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생판 남인 그 애기 동자 때문에 가족까지 불편하게 만들고 버리려고 하시는지 말이에요. 제가 이 말을 하니 시어머니는 씩씩 거친 숨을 몰아쉬시면서 저에게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야,
너 말이면 다인 줄 알아? 우리 동자님이 한번 화가 나면 아무도 못 막아. 빨리 잘못했다고 빌어. 안 빌면 너 진짜 큰일 나. 내 옆에서 듣고 계신단 말이야. 어머니, 제 옆에 아무도 없어요. 얼른 망상에서 벗어나세요, 제발요. 그렇게 기약 없이 싸우고 시간이 지나면 대면대면한 채로 명절마다 만나는 날들이 5년이나 계속된 것이었어요. 저는 어느 날 너무 답답해서 시아버지에게 여쭈어본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저랑 결혼하기 전에도 어머니가 이렇게 병적으로 무당의 말을 믿었는지 말이에요. 그랬더니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점집에 가시기는 했지만 그전에는 제 남편만 그렇게 잡들이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머리를 어디에 두고 자지 마라. 시험 보는 날에는 빨간 속옷을 입어라. 어머니의 이런 말들은 그냥 미신으로 치부하고 시아버지도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너희들 결혼할 때쯤 한번 그 점을 보러 가더니 너를 멀리해야 한다고 펄펄 뛰면서 결혼을 말리지 뭐냐. 그래서 나도 몇 번 싸웠다. 그 점집에 가서 무당 여자에게 헛소리 말라고 호통도 쳐봤고 말이야. 하지만 다음 달에 네 시어머니가 사정사정하고 빌어서 액땜을 했다나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죽지 않았다고 말이다. 동자한테 대들면 심벌을 받는데 아유 그 무당 때문에 몇백을 구슬하는데 다 날려버렸지 뭐냐. 나도 참 어이가 없다. 시아버지는 혀를 쯧쯧 차면서 팔짱을 끼고 더 이상 말도 하기 싫다고 하셨어요. 저 역시 답답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머니께서 미신을 믿은 뿌리가 너무 깊은데 제가 옆에서 무슨 말을 해도 어머니를 말릴 수가 있을 것 같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과 시아버지처럼 그저 체념하고 시어머니를 멀리하게 됐습니다. 명절 때 시댁에 가면 옆에 있지만 말을 섞지는 않는 그런 사이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또 그 무당집에 가서 무슨 말을 듣고 오셨는지 우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원래 재수 없다고 우리 사는 집에는 잘 오시지도 않았는데 저는 갑자기 시어머니가 현관벨을 누르자 펄쩍 뛸 정도로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또 무슨 말을 하실지 걱정도 됐고요. 안 그래도 남편도 우리 사이에 아기가 안 생기자 몸에 좋은 것만 먹고 영양제만 먹으면서 병원에 한번 다녀보자고 하던 참이었거든요. 저는 시험관이나 산부인과에서 임신 준비를 하면 돈이 많이 들 걸 알았어요. 사실 맘카페에서 하는 말들을 미리 들어서 알았거든요. 그 때문에 병원비가 걱정되어서 그냥 음식 조심하고 운동만 하고 하늘에 맡기자고 했어요. 하지만 결혼한 지 이제 5년이 됐으니 아기는 가지라고 저희 친정아버지도 은근히 손주를 기다리신 눈치였죠. 친정아버지가 혹시 저에게 남편이 피임하냐고 아니면 왜 이렇게 손주 소식이 없냐고 물으실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친정아버지가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실 때마다 웃으면서 얼버무리기 바빴어요. 언제든 생길 수 있겠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아기를 아주 싫어하지는 않지만 제가 잘 키울 자신도 없고요. 게다가 친정엄마는 돌아가셨으니 도움을 받을 수도 없잖아요. 시어머니도 키워주실 것 같지가 않고요. 저를 싫어하는데 제가 애를 낳으면 좋아하실지 믿어지지도 않았고요. 친구들 중 일찍 결혼한 애들은 자식들이 벌써 중학생은 되었거든요. 그 애들에게 육아에 대해 물어보면 애기 낳아서 밤새 가면서 분유 타고 흔들어 재우고 하다 보면 손목이랑 무릎 관절 다 나간다고 조심하라고 했던 말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애 다 키워놓고도 자기가 아직 30대니까 좋지만 젊은 엄마일 때는 다른 애들을 다 이쁘게 꾸미고 놀러 다닐 때 자기는 우울하게 집에서 애만 봤다고 후회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예 청춘이 없었다고 말이죠. 아무튼 저는 시어머니가 생전 걸음도 하지 않으시던 우리 집으로 찾아오셔서 정말 놀랐어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희 집에 다 오셨어요? 저 재수없다고 평소에 잘 안 오시잖아요.
제가 이 말을 했더니 시어머니는 입을 삐죽거리면서 저에게 물이나 한 잔 가져오라고 하셨죠. 저는 시어머니께 드릴 커피를 타면서 오늘은 또 무슨 저주의 말을 들을지 걱정이 돼서 어머니하고 눈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식탁에 앉아서 저에게 흰 봉투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평소 같지 않게 억지로 상냥하게 웃는 표정으로 말이에요. 저는 그게 뭔지 궁금해서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입꼬리를 올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이게 뭔데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이거 영어만 부적이다. 그 100만 원 주고 애기 동자한테서 써온 건데 아들 낳게 해주는 거래. 내가 저번에 우리 아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너희들 임신 준비한다면서. 동자님이 베개에 기도하고 나한테 기운 담아서 써주신 거니까 베개 속에 넣고 잠을 자봐. 그럼 네 꿈에 삼신할매가 나와서 아들로 낳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어요. 이딴 부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다면 누가 안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런데다 100만 원이나 썼다니 여러분은 우리 시어머니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주신 부적을 찝찝해서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뭐하러 이런 거 비싸게 주고 사셨어요? 저희 운동하고 영양제 먹고 하면 애기 가질 수 있을 거래요. 그래도 애기 안 생기면 산부인과 가서 시험관이라도 할게요. 그러니까 그 부적은 그냥 가지고 돌아가세요. 저 정말 그런 거 안 믿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억지로 웃었던 얼굴을 싹 지우고 점점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팔을 휘두르면서 저에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 고함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저는 고막이 터질 것 같아서 귀를 막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너랑 내가 상극이라는 게야. 어른이 무슨 말을 하면 내내 하고 고분고분한 맛이 없어 너는, 어? 아무튼 우리 아들 몰래 네 베개 속에 넣고 자야 돼. 그래야 동자님이 아기 점지를 해주실 거니까. 이거 버리면 신벌 받으니까 그런 줄 알고. 알겠어? 어? 시어머니 이제 갈 테니까 나오지 마. 제가 뭐 대답을 하기도 전에 어머니는 도망치듯이 문을 쾅 닫고 저희 집에서 나가셨습니다. 왠지 수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평소 저를 탐탁지 않던 어머니가 선물로 주신 거라니 찝찝해도 한번 넣고 자보자고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시어머니가 저한테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저 아기가 들어서게 하는 부적이라니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남편에게 말하면 영험한 기운인가 뭔가가 없어진다고 하니 어머니가 오셨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피곤하다고 하면서 저녁을 먹자 씻고 골아 떨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남편 몰래 시어머니께 받은 부적이 든 흰 봉투를 베개 속에 넣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등을 돌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아주 무서운 꿈을 꾸게 됐어요. 제가 안 믿던 부적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저는 식은땀까지 흘리면서 꿈에서 깼습니다. 가슴 한편이 통증으로 꾹꾹 눌리는 것 같았어요. 저를 사시나무 떨듯이 떨게 했던 그 꿈 내용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안개가 쌓인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산이 너무 험하고 낮은데도 안개가 짙어서 발밑조차 안 보일 정도였죠. 정말 어딘가에서 귀신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으스스한 산길이었습니다. 저는 왠지 무서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얼른 이 산속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하지만 산속에서 길을 잃고 같은 곳만 뱅뱅 도는 것이었죠. 불안한 마음을 안고 계속 산길을 내려가고 있는데 커다란 버드나무에 칭칭 감긴 새끼줄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 있었고요.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해서 그 초가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너무 힘들어서 조금만 쉬었다 가고 싶었거든요. 초가집은 아주 허름했지만 방 안에는 화려한 비단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이상한 꿈인 것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산속을 헤매느라 너무나 지쳐서 이불 속에 들어가 스르르 잠이 들었죠. 그런데 제 옆에서 자꾸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그 소리가 들리자 신경이 쓰여서 깊이 잠을 잘 수가 없었죠. 그 소리를 애써 무시하고 계속 잠을 청했는데 그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귓가에서 더 크게 들리더니 바람이 문 밖에서 휙 불어 창호지를 뚫어버렸어요. 저는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워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누, 누구야? 얼른 나와! 귀신이면 사라지고! 혜인아, 나다. 너 지금 잠들려고 하고 있지? 자면 안 돼. 꿈에서도 보고 싶던 친정엄마의 목소리에 저는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그리고 초가집 밖에 나와 봤습니다. 거기에는 친정엄마가 생전의 모습처럼 서 계셨습니다. 친정엄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산길을 걷다가 지친 저를 바라보셨어요. 저는 이게 꿈인지 생신지 정말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운 엄마의 얼굴을 다시 본다는 건 너무 좋았지만 죽은 사람이 꿈에 나오는 건 좀 불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꿈속에서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경악할 만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였어요. 엄마, 혹시 나 때문에 꿈속에 계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 있어요? 정신 차려. 엄마는 우리 딸한테 경고해 주려고 온 거야. 그 베개 속에 있는 부적 얼른 꺼내서 태워버려라. 그거 정말 흉한 물건이야. 누가 주었는지 너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이 준 거다. 명심해라. 얼른 일어나서 태워버려. 친정어머니가 그 말을 저에게 남기고 사라지자 초가집마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라서 가슴을 부여잡고 꿈에서 깨어났어요. 악 하고 소리를 지르자 옆에서 잠들었던 남편까지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제가 가위에 눌린 것을 알아보고 걱정이 되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여보, 왜 그래? 괜찮아? 아, 귀가 허여졌나? 이 식은땀 좀 봐. 당신 내일 한의원 가서 진맥하고 보약 좀 지어오자, 응? 내가 내일 월차 낼게. 아, 아니야. 그냥 꿈을 좀 꿨는데 그게 무섭고 불길했어. 그래서 그런 거야. 나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다시 자. 저는 거짓말로 남편을 안심시켰어요. 어머니가 준 부적 때문에 이상한 꿈을 꾸었고 친정엄마가 나와서 그 부적이 재수가 없는 거라고 새벽에 일어나서 말하기엔 너무나 길고 복잡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적이 도대체 무슨 용도인 건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불안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던 남편을 다독여서 다시 잠들게 하고는 저는 살짝 베개 속에서 흰 봉투를 다시 꺼냈어요. 그걸 핸드백 속에 넣어두고 다시 잠을 청했더니 꿈 하나도 꾸지 않고 개운하게 잘 잤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저는 그 부적을 가지고 친구에게 갔어요. 그 친구는 취미로 민속학을 하다가 뒤늦게 대학까지 나와서 친구들 점을 재미로 봐주는 친구였거든요. 저는 친구에게 시어머니가 이걸 줬다면서 핸드백을 열고 부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친구는 심각한 얼굴로 이걸 누구한테 받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이거 주술 위한 건데 내가 알기로는 해코지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몰래 베개 속에 넣어두라고 하는 것 같던데 이런 흉한 물건을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 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 진짜 너희 시어머니가 주신 거 맞아? 처음부터 내가 그 집안하고 결혼하지 말랬잖아. 아, 그러니까 내 말 들었어야지. 야, 네 남편은 뭐라고 하지 않아? 남편은 몰라. 아, 시어머니가 무당한테 홀려 계신 것만 알지. 나한테 저주까지 건 것까진 말 안 했어. 시어머니가 어제 와서 아기 생기게 하는 부적이라면서 꼭 베개 속에 넣고 자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
남편하고는 헤어질 생각도 없고 난 시어머니만 안 보고 살면 소원이 없겠다. 아, 정말 처음 잘해드리고 싶었는데 왜 그렇게 날 미워하시지? 이해가 안 돼. 내 생각엔 그 무당이 네 시어머니 조정하는 것 같아. 경찰에 신고해. 사기죄로 신고하면 될 것 같아. 내 말 명심해. 너희 친정엄마가 꿈까지 나와서 경고하신 거면 말이야. 너한테 조만간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정말 조심하고. 친구는 찝찝하고 불길하다고 하면서 자기가 그 부적을 태워버리겠다고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부적을 조금만 보관해 줄 수 없느냐고 부탁했습니다. 나중에 그 무당을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할 때 증거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어요. 친구는 그런 용도라면 알겠다고 하면서 그 찝찝한 걸 나무 상자에 넣어서 친구 방에서도 아주 먼 곳으로 치워두었습니다. 그 친구의 말에 따르면 그게 내뿜는 기운이 너무 독해서 올해는 못 갖고 있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른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 가능한지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친구에게 그 애기 동자네 신당에 같이 가주면 안 되느냐고 부탁을 했어요. 원래 혼자 가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정말 그 여자가 너무 무서워서 혼자 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흔쾌히 같이 가겠다고 했어요. 고등학교 때 저랑 엄청 친했던 친구였거든요. 말 나온 김에 지금 가자고 친구는 재촉을 했죠. 그 사기꾼 같은 무당의 정체를 밝혀주겠다고 말이죠. 저는 친구와 같이 용기를 내서 그 애기 동자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무당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벌벌 떨면서 소금을 마구 뿌리는 것이었어요. 알았구나. 네 시어머니가 애기 들어서게 하는 거라고 안 했어? 왜 우리 어머니 속여요? 당신 나 해코지하려고 그러는 거지. 왜 그랬어? 당신이야말로 신벌 받으려고 작정했어? 속이긴 누가 속였다고. 네 시어머니가 너가 임신할 거라고 하면서 애기 사산시키는 걸로 주문한 건데 네 시어머니는 너가 애기 갖는 거 원하지 않아. 그리고 기어이 니년을 아들하고 이혼시킬 거래. 뭘 알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나도 너 같은 며느리 싫다. 그러니까 썩 나가. 무당은 제 머리채를 잡아 질질 끌면서 친구랑 저를 내쫓아 버렸어요. 신당 밖에 나온 친구는 별말 없이 휴대폰으로 녹음한 그 신당에서의 대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정도면 신고해도 되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무당이 제 머리채 잡고 저를 모욕한 것에 대해서도 기꺼이 증언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길로 저희는 무당집에서 가까운 파출소로 직접 가서 그 나쁜 여자를 신고했고 조사를 부탁했어요. 경찰관은 녹음 파일을 듣더니 금전적으로 부적값에 대한 영수증이 있어야 사기죄로 집어넣을 수 있다고 하면서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친구와 저는 크게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에게 협박이나 모욕죄, 머리채를 잡았으니 폭행죄로 구속은 안 되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사람들 구속시키기엔 강도가 너무 약하다는 것이었죠. 경찰에서도 도와줄 수가 없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시어머니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시댁은 혼자 가겠다고 친구에게 말했지만 제 친구는 혹시 시어머니가 저한테 무슨 짓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하면서 따라가겠다고 했어요. 저는 눈물나게 그 친구에게 고마웠죠. 결정적으로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을 수 있게 도와준 친구거든요. 시댁을 찾아가니 시어머니는 눈살을 찌푸리면서 저를 반기지 않으셨습니다. 여기는 왜 왔느냐면서 얼른 쫓아낼 분위기를 풍기자 저는 다시 주눅이 들어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자 제 친구가 저 대신 나서서 반박을 했습니다. 이미 그 무당집에 가서 다 알고 왔다. 왜 이런 흉한 부적을 임신할 수 있는 거라고 속였느냐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면서 소리를 버럭 지르셨어요. 말했잖니. 난 너한테 내 아들 씨를 낳게 하고 싶지가 않아. 네가 싫은데 어떻게 그 애를 손주라고 봐줘? 난 너 며느리로 인정 안 한다고. 그러니까 얼른 나가. 시어머니가 미친 듯이 날뛰면서 오히려 성을 내자
꾹 눌러오던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팔짱 끼고 저 대신 싸워주던 친구에게 진정하라고 말한 다음 저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어머니의 뺨을 한 대 쳤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도 시어머니도 눈을 휘둥그레 뜨고 놀랐어요. 시어머니는 멍하게 부은 뺨을 붙잡고 잠시 서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랬다는 걸 믿을 수 없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어머니는 순간 마구 소리치며 제 멱살을 잡으셨어요. 어떻게 네가 감히 얼음 뺨을 올려붙여? 니년이 정말 미쳤구나. 너도 한 대 맞아볼래? 네, 때리세요. 저는 이렇게라도 해서 어머니랑 영 끊을 수 있으면 좀 두들겨 맞아도 돼요. 어머니도 제가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시잖아요. 그 무당 진짜 어머니 조종하고 있어요. 어머니 지금 사기꾼에게 놀아나고 계시거든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망상 그만하시라고요. 시어머니는 입을 닥치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제 머리채를 잡고 막 흔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머리채 뽑히는 순간을 동영상 증거로 남겨놓았고요. 아주 정확하게 시어머니가 제 멱살을 잡는 순간부터 찍었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에게 정말 잘했다고 나중에 술 한 잔 샀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성에 안 찼는지 시어머니는 분에 못 이겨 씩씩거리면서 제 얼굴에 식탁에 있던 물잔을 뿌렸어요. 그리고 휴대폰 영상을 찍던 친구에게도 그만 찍으라고 소리 지르면서 핸드폰을 뺏어서 휙 내던져 버리셨죠. 그 바람에 친구의 휴대폰 액정이 깨지고 말았어요. 친구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제 시어머니에게 기물파손죄로 고소하겠다고 날뛰었습니다. 이렇게 시댁이 한바탕 난리가 난 상황에서 바둑을 두고 오셨던 시아버지가 나타나신 것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붙들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극대노를 하셨습니다.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왜 며느리 머리채를 잡아? 당신 정말 정신 나갔어? 아니, 인연이 먼저 내 뺨을 때렸다고. 그래서 내가 그런 거지. 나 억울해. 시어머니 말씀이 맞는 말이지만 시아버지는 도무지 어머니를 믿지 않았습니다. 착한 며느라기가 그럴 리 없다고 하면서 무조건 제 편이라며 저를 시어머니에게서 떼어놓고 사태를 수습했어요. 저는 산발한 머리채를 쓸어내리며 시아버지께 침착하게 제가 먼저 어머니를 때린 게 맞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도 이유가 있었다고 시아버지께 그동안 시어머니가 저에게 하셨던 일들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뺨 맞을 행동을 했다고 하시면서 제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세상 어느 부모가 며느리한테 몸과 정신이 잘못되는 저주부적을 갖다 주겠느냐고 시어머니께 미친 듯이 화를 내셨습니다. 당신, 당장 그 무당이랑 인연 끊고 그 여자 고소해. 안 그러면 나 당신이랑 정말 이혼할 거야. 당신 하나 때문에 이 집안이 이게 뭐야, 어? 어떻게 봐도 그 무당년이 당신 호구 잡아서 돈 뜯어내고 있는 거잖아. 우리 불쌍한 며느리가 그 대상인 거고 말이야. 절대 이번에는 용서 못하니까 얼른 다 정리하고 와. 아니면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고. 시아버지는 본인이 저지른 짓에 책임을 지라고 시어머니의 등을 밀어 시댁에서 내쫓아 버리셨어요. 친구는 옆에서 저에게 눈을 찡긋하더니 시아버지께 그 부적의 정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시아버지는 정말 시어머니께서 정신이 나간 것 같다며 저한테 머리 숙여서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아버지의 잘못은 아니라고 그러지 마시라고 얼른 말렸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진심으로 눈물까지 보이시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집안의 어른으로서 시어머니를 제대로 단속 못하고 있었던 시아버지의 잘못이 크다고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사과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는 또 시아버지가 짠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퇴근은 시댁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또 놀라서 저에게 물었어요.
당신 명절 때도 아닌데 왜 거길 가 있어? 어머니가 당신한테 싫은 소리 하실 거 아니야. 그냥 집으로 와. 애비냐, 오늘 우리 집에서 난리가 났었다. 너한테도 의논해야 하는 일이니까 며느리 말대로 우리 집으로 퇴근해라. 시아버지가 저 대신 남편과 통화를 마무리하고 끊어주셨어요. 친구는 그제야 웃으면서 다음에 보자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친구의 깨진 휴대폰을 고칠 돈을 배상해주고는 정말 고맙다고 손을 잡으면서 다음에 꼭 밥 사겠다고 했어요. 친구가 돌아간 후 남편이 반차를 쓰고 시댁으로 달려왔습니다. 도저히 궁금해서 퇴근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었다나요? 저는 친구가 카톡으로 보내준 무당과의 대화 녹음 파일을 들려줬어요. 제가 이미 경찰에 신고는 했어요. 하지만 영수증 같은 게 없다고 사기죄는 성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거라면 걱정 마라. 내가 예전에 그 무당한테 억지로 구탄 돈 돌려받을 때 받아둔 각서랑 영수증도 갖고 있고, 네 시어머니 통장 내역 보면 그년 이름으로 입금한 흔적도 있을 게다. 내 이 미친 무당년을 꼭 고소해버릴 거야. 우리 어머니도 그 무당한테 속고 계셨던 거예요? 아, 이번에는 어머니 정신 좀 차리시겠죠?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아버지 연세도 많으신데 이혼하시면 안 되잖아요. 아니야. 엄마가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며느리 구박하면 이 애비 네 어머니랑 이혼도 불사할 거다. 내 돈 갖다가 미친 무당년한테 바친 네 엄마를 뭘 믿고 애비는 혼자서도 잘 살게야. 마침내 어머니는 그 무당의 가스라이팅에서 빠져나오시긴 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시아버지에게 쫓겨나 무당집에 가서 펑펑 울면서 복수해달라고 조르셨대요. 하지만 그 무당이 자기가 신발 떨어진 걸 비밀로 한 사실을 알자마자 돌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그 몹쓸 무당의 가스라이팅에 당해 괜히 저를 미워한 것 같다고 미안해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그동안 제게 한 짓을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풀리면 찾아뵙겠다고 했고 아직까지 어머니와 대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무당과 연을 끊어 이혼은 면했다면서 앞으로 다시는 점 따위는 보러 가지 말라고 확실히 시어머니를 단속하셨답니다. 남편도 저한테 시어머니가 보낸 문자나 카톡 사진 등 저주의 흔적을 보고는 시어머니랑 연을 끊어도 할 말이 없다고 너무나도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동안 왜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참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 친정 아버지께서는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했고요. 친정 아버지가 아시게 되면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질 것이 뻔했으니까요. 이제껏 장인이랑 사위 사이가 나쁘지 않았는데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말이죠. 다행히 그 무당만 사기죄로 구속이 됐습니다. 벌금 몇 천만 원 내고 풀려났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그 동네에서 더 이상 신당은 못하게 되어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딜 가서 사기를 치고 다닐 건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여러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그래도 끝이 좋게 마무리되어 다행인 것 같아요. 그냥 내 인생의 액땜은 이것으로 끝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꿈에서 저에게 경고해 주신 친정 엄마에게 감사합니다. 친정 엄마 덕에 그 무서운 부적의 저주를 피할 수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따뜻한 연말 되시길 바랄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벌써 결혼 8년 차에 접어든 30대 초반의 전업주부입니다. 젊은 나이에 비해 결혼한 지 꽤 되어 요즘 시대에 맞지 않게 일찍 시집을 갔구나, 혹시 사고라도 친 것인가 의아해 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돼요. 예상하신 대로 전 2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지금 남편과 속도 위반으로 임신을 하게 되어 이른 나이에 시집을 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밖에도 사정이 있었는데요. 세상에 사연 하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없다고 하죠. 저 또한 지금껏 살아오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최근에 이렇게 사연을 보낼 만큼 기가 막힌 사건이 있었기에 용기 내어 제 얘기를 써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보육원 출신이에요. 누구나 그렇듯 처음부터 저에게 부모가 없던 건 아니었죠. 저희 집은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가난이 가난을 물려준다는 말 있죠. 저희 집이 딱 그런 케이스였어요. 제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막대한 빚을 갚으려 하루도 쉼 없이 일을 해야 했고, 엄마도 다를 바 없이 밤낮으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가난한 집안에 장녀로 태어나 4살 터울의 여동생을 두고 있었고, 하루하루 밤낮으로 일을 하시는 부모님을 대신해 동생을 보살피고 살뜰히 챙기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10살쯤 될 무렵 아버지는 끝없는 가난에 참다 못해 술을 찾게 된 것인지 날마다 술에 잔뜩 취해 밤 늦게 들어왔고, 어느 날부터는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면 엄마를 폭력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은 매일같이 다투었고, 오래된 방 2칸짜리 빌라에 살던지라 방음도 잘 되지 않았기에 밤마다 시끄럽다며 이웃 주민들에게 민원도 끊임없이 받았었죠. 그래도 옆집 사시는 아주머니는 그러한 저희 집안 사정을 어느 정도 아시곤 저와 동생을 가엾게 여겨주셨어요. 하지만 저희 사정을 잘 모르던 주민들은 저희 집에 종종 찾아와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했었죠. 그럴 때마다 서로에게 삿대질하며 싸우기 바빴던 부모님을 대신해서 제가 고개를 조아리며 사과했고, 어렸던 동생은 제 치맛자락을 붙잡으며 울어댔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술에 잔뜩 취한 아버지가 온 집안의 물건들을 엄마에게 던져 깨뜨리는 바람에 저와 6살 배기 동생도 살갗이 보이는 곳곳에 유리 조각이 튀어 베었고, 엄마는 더 큰 상처를 입게 됐죠. 이후로도 아버지의 도를 넘는 폭언과 폭력은 계속됐습니다. 결국 제가 11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는 그나마 하던 일까지 관두며 하루 종일 술만 마셔댔고, 엄마가 은행인 것 마냥 돈 내놓으라며 하루 종일 죽어라 뛰어다녀 고생해서 벌어온 엄마의 푼돈도 뺏어가기 일쑤였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남들 다 가는 학원은 고사하고 학교에서 챙겨오라는 준비물도 돈이 없게 사갈 수가 없어서 빼먹은 적도 수두룩 했었어요. 엄마는 그런 저와 동생에게 항상 미안하단 말뿐이었고, 그 악몽 같은 순간들을 저와 동생을 보며 참으셨죠. 그러던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갔는데 아버지는 이미 술에 잔뜩 취해 있었고, 평소 저나 동생은 때리지 않던 아버지가 저보다 먼저 집에 귀가한 동생을 술주정 때문인 건지 아니면 동생이 대들기라도 한 건지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그 어린 동생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고, 그 광경을 지켜본 저는 달려가 아버지를 말렸어요. 아버지, 그만하세요. 그러다 이내에 저에게도 손찌검을 하시더라고요. 그날 입가가 다 터지도록 아버지에게 먼지나게 맞았답니다. 고작 동생을 때리는 아버지를 말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그 당시 엄마는 항상 낮에 일을 끝내고 밤에 또 다른 일을 하러 가기 전에 잠시 집에 들러 가족들이 먹을 저녁상을 차려놓고 가셨고, 그날도 어김없이 낮에 일을 끝내고 집에 왔었습니다. 장이라도 봐온 건지 한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에 가진 재료들이 잔뜩 들어져 있었고, 저와 동생이 잔뜩 얻어맞아 머리가 산발이 된 채로 뻗어 있는 모습을 보시고는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그대로 떨구셨죠. 그리고 이내 엄만 저희 옆에서 태평하게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아버지의 뺨을 때리셨어요. 그 당시 아버지에게 맞은 터라 정신이 혼미했지만 그 장면만큼은 확실히 보였고, 아직까지도 제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은 채 선명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엄마를 때린 적은 많았지만 엄마가 아버지를 때린 적은 없었거든요. 이후 아버지는 화를 참지 못했는지 험한 말들을 퍼부어대며 엄마의 머리채를 잡고는 화장실로 끌고 갔고, 곧 쿵 하는 소리가 들렸죠. 그 소리에 혹시나 엄마가 잘못되기라도 하는 건 아닌지 놀라 화장실로 가봤더니 제 예상과는 달리 쓰러져 계신 건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쓰러져 있던 머리 쪽에는 피가 흥건히 흐르고 있었고,
전 제 뒤에 이어오는 동생에게 더 이상 오지 못하게 부여잡고는 화장실에서 등을 진 채 온 품으로 감싸곤 눈을 가려줬어요. 어린 동생이 아버지가 피를 흘리며 쓰러진 모습을 보지 못하게 말이에요. 이후 아버지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저와 동생을 잠시 옆집에 맡겨두었던 엄마는 하루가 지나서야 저희 자매를 찾아왔고 아버지에 관해 물어도 아무런 답을 해주지 않으셨거든요. 지금와 짐작을 해보자면 아버지는 그날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다치셨거나 혹은 세상을 떠나시게 되어 엄마가 일부러 대답을 회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그 일이 있고 난 다음 날 엄마는 옆집에 잠시 있던 저와 동생을 찾아 데리고 난생 처음 보는 곳으로 떠났어요. 어디를 가는 건지 물어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슬픈 눈을 해보이던 엄마는 한 건물 앞에 저와 동생을 세워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지야, 은지야, 지금부터 엄마가 하는 말 잘 들어? 너희 여태껏 살아왔던 가난 모두 잊고 새로 시작하는 거야. 엄마도 아빠도 모두 잊고 이곳에서 새롭게 시작해. 민지가 언니니까 은진 잘 챙겨주고 앞으로는 민지가 엄마 대신이라는 거 잊지 마.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비록 11살이라는 어린 나이임에도 알 수 있었어요. 엄마가 저와 동생을 버리려고 하는 것을요. 엄마의 말에 그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끄덕여 보였고 제 말에 저와 동생을 품에 안으며 엄마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갔어요. 엄마가 너무 미안해. 이런 못난 애미 다 잊고 부디 좋은 새 부모님 만나서 새 출발해.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저와 동생에게 등을 보이곤 반대편 길로 뛰어가는 엄마의 뒷모습을 마지막으로 저는 더 이상 엄마를 볼 수 없었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니 저를 따라 우는 동생을 겨우 끌어안으며 엄마의 마지막 뒷모습을 제 눈에 사라지기 전까지 하염없이 울며 바라만 보다가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 예상대로 그 건물은 보육원이 맞았습니다. 그렇게 저와 동생은 보육원 생활을 시작했어요. 보육원에서의 생활은 처음부터 적응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보육원 내 또래 아이들은 저와 동생이 처음 그곳을 들어갔을 때 동물원의 원숭이 보듯 위아래로 훑으며 저와 동생의 행색을 살피더라고요. 그리고 어른들 못지않은 텃세를 부리던 탓에 꽤나 힘겨운 생활들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초반에는 동생 은지를 괴롭히는 동생 또래 남자애들이 있었어요. 야, 울보, 네가 어제 이불에 쉬했다면서? 어쩐지 쟤한테 냄새나더라. 에이, 냄새. 세네 명 남자애들이 무리를 지으며 동생을 둘러싼 채 동생의 이마를 툭툭 치고 삿대질하며 동생을 괴롭히고 있었고 동생은 바보같이 엉엉 울며 언니한테 다 잃을 거야 라는 말만 늘어놓았죠. 전 그 장면을 보자마자 그곳으로 달려가 그 남자아이들을 응징해 주었어요. 너희들 내 동생 괴롭히지 말랬지? 야, 너도 일주일 전에 밤에 화장실 가기 무섭다고 원장님 깼었다며. 그리고 너는 은지처럼 예전에 이불에 쉬었는데 그 이불 숨겼다가 걸려서 더 혼났다는 거 쌤들한테 다 들었거든? 한 번만 더 우리 은지 괴롭히면 니들이 한 짓들 다 보육원에 소문낸다. 저는 동생에게 못된 말들을 해낸 남자아이들을 한 명씩 찍어가며 말했고 제 말에 한 아이는 울고 한 아이는 씩씩대며 저마다 자리를 피했어요. 그러면 전 괜스레 의기양양해져서 손을 툭툭 털며 이렇게 말했죠. 까불고 있어. 제 말에 동생은 언니가 최고라며 저를 껴안았고 저는 그런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다들 경계를 갖고 대하는 탓에 꽤나 힘들었지만 그것도 시간이 흐르고 적응을 해나가니 해결이 되었어요. 보육원 생활에 점차 적응을 해나갈 때쯤이었습니다. 동생은 생김새로 보았을 땐 저보다 훨씬 예쁘장하니 귀엽고 애교도 많던지라
어디서든 쉽게 눈에 띄었었고, 그 때문인지 보육원에 머문 지 6개월 만에 꽤나 부유해 보이는 집안에 양아로 입양이 됐어요. 동생과 헤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슬펐지만 동생이 좋은 양부모님을 만나 행복하기를 바랬고, 저희 자매는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동생이 입양 가기 전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은지야, 거기서는 너무 울지 말고 어른들 말씀 잘 들어야 해. 알았지? 제 말에 동생은 눈가에 눈물을 머금고는 고개를 힘차게 끄덕여 보였고, 그렇게 저희 자매는 눈물에 이별을 했습니다. 저는 나이도 입양되기에 적합한 나이는 아니었고, 한때 아버지가 제게 했던 폭력과 엄마의 버림으로 어른들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던지라 어른들만 보면 경계를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어른들이 찾아오면 갖은 인상을 쓰기 바빴어요. 그렇다고 동생처럼 애교가 많은 것도 아니었기에 제가 입양되는 건 꽤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육원에서 10대를 모두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보육원에서 살며 학교를 다니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친하게 지내자며 스스럼 없이 다가온 친구들도 있었죠. 친해졌다 싶어 제가 보육원에 산다는 얘기를 솔직하게 다 털어놓으면 친하다 생각했던 친구들도 하나같이 저를 멀리하더라고요. 그렇게 제 학창 시절은 좋은 기억보단 나쁜 기억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도 함께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나마 외로움을 덜어내고 힘을 얻을 수 있었죠. 이후 19 모두가 수능 시험을 본다고 정신이 없을 때 저는 보육원을 나와서 지낼 방을 구하고 있었어요. 보육원의 규정상 성인이 되면 퇴소를 해야 했기에 미리 수준에 맞는 집을 구해야만 했거든요. 퇴소 후에는 나라에서 소정의 자립 정착금을 주었고, 그 정착금으로는 보증금을 대기가 어려웠기에 같은 보육원 출신인 친구와 함께 살기로 해서 정착금을 합쳐 보증금에 보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쌓아온 계획은 곧 실행에 옮겨졌어요. 물론 저도 남들처럼 대학교도 가고 남들만큼 공부도 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도 하고 싶었지만 형평상 공부는 제게 사치였죠. 저는 바로 사회에 뛰어들어야만 했어요. 공장에서 포장 아르바이트나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 등 굳은 일이라도 돈이 되는 거라면 닥치고 해나갔죠. 밤낮 할 것 없이 하루에 2탕이고 3탕이고 일을 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21살 때였어요. 주말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카페에서 지금 남편을 만나게 됐죠. 남편도 제가 먼저 일하던 카페에 저처럼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왔던 동갑내기 대학생이었어요. 남편에겐 처음부터 좋은 감정이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처음이라며 오자마자 허둥대고 실수만 연발해대는 남편 때문에 동시간대 함께 일하던 제가 뒤치다꺼리를 해야만 했거든요. 그런 제 속도 모르고 남편은 제게 먼저 실없이 웃으며 다가왔었죠. 이름이 민지라고 했지? 아까 21살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동갑이니까 말 놓을게. 다짜고짜 말을 놓으며 말하던 남편을 보고 이 사람 뭐지 싶었어요. 남편과 저는 일하던 카페에 남편이 처음 왔을 때 인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전에 손님들이 몰려온 터라 저희는 인사만 겨우 나눈 채 서로 말을 하지 못했고, 사람이 좀 빠지고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 바로 제게 와서 저렇게 말을 한 거였거든요. 사람을 경계하고 소심해하며 조용하던 제 성격과는 달리 밝고 활발하며 부침성 좋던 남편은 그렇게 제게 먼저 다가왔고, 저와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기에 한편으로는 남편이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남편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아깐 내가 실수해서 미안. 너 행동도 빠르고 일도 참 잘하더라. 난 알바가 이번이 처음이라 많이 부족할지 몰라. 그래도 너한테 피해주지 않게 얼른 적응해 볼게. 그러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해. 남편의 그 말로 이 사람 어쩌면 괜찮은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아직도 제 기억에 뚜렷이 남을 만큼 꽤나 강렬했던 첫인상을 남긴 남편과는 이후로도 주말마다 함께 일하며 점차 사이는 가까워져 갔습니다. 민지야, 오늘 일 끝나고 뭐해?
약속 없으면 술 한잔 할래? 물론 이런 식으로 남편이 먼저 다가오긴 했지만 말이에요. 그렇게 일이 끝나면 몇 번 함께 술도 마시고 얘기도 나누고 나니 점점 제가 갖고 있던 경계는 슬슬 풀렸고 생각보다 더욱 따뜻하던 남편에게 차츰 마음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남편이 먼저 제게 고백을 했고 잠시 그 고백에 대한 답변을 하는 대신에 제 과거 얘기들을 모두 들려주었어요. 그렇게 제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것을 밝혔고 남편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학창 시절 때부터 제가 보육원을 산다고 하며 가까이 지냈던 친구들도 저를 멀리해서 큰 상처를 받았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 실체를 알게 된 후의 반응이 두려움으로 남아 있었고요. 그 때문에 학창 시절 친구들이 그랬듯 제 얘기를 들려주면 이 아이도 저를 멀리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기 전에 말을 먼저 꺼낸 것이었죠. 근데 남편의 반응은 제 예상 밖이었어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 많이 힘들었을 텐데 못된 맘 먹지 않고 나쁜 길로 새지도 않고 지금껏 잘 버텨줘서 고마워. 제 두 손을 잡고 말하던 남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렇게 뜻하지 않게 위로를 받고 지금껏 저를 대했던 사람들과는 다른 남편에게 작은 감동도 받았었답니다. 그때 전 이 사람이다 하는 확신이 들었고 남편의 고백에 긍정적인 회신을 답하며 이후 남편과 진지한 교제를 시작했어요. 그 후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남편과의 연애를 계속 이어가던 어느 날 몸이 이상하다 느껴서 혹시 몰라 임신 테스트를 해보았고 두 줄이 선명하게 그어져 있는 것을 보고는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과연 내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제 형편도 그렇고 그리 행복한 어린 시절을 지내온 것이 아니었기에 두려움이 앞섰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저와는 달리 남편은 제 임신 소식에 방방 뛰어가며 기뻐하더라고요. 와, 내가 아빠가 된다니 너무 고마워, 민지야. 우리 아이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랑 내 아이는 꼭 지켜줄게. 자신이 꼭 저와 아이를 지켜주겠다며 당찬 포부를 내뱉는데 그리 썩 믿음은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저처럼 고작 23살이었고 군대도 미필인 대학생이었기에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죠. 이후 병원을 찾아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임신 4주차에 접어들었다는 의사의 말과 초음파 사진도 받아볼 수 있었고 함께 병원에 간 남편도 그 사실을 집에 알렸어요. 소식을 들은 뒤 남편 집에서 저를 한번 보고 싶다 하였다며 저를 집에 초대해 주어서 남편과 교제 당시 처음으로 집에 가보았습니다. 남편은 어렸을 적 일찍이 엄마를 여의고 아빠와 하나밖에 없는 형제인 2살 터울의 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처음 시아버지를 뵙는 자리에 나름 단정하게 옷도 골라 입고 화장도 하며 신경도 써서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안고 집안에 발을 들이는데 현관 앞에 시아버님이 마중 나와 저를 환영해 주었어요. 저도 미리 준비한 선물을 드리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민지라고 합니다. 그래요, 반가워요. 나는 재민이 아비랍니다. 안으로 들어와서 편히 앉아요. 어찌 보면 딱딱할 수도 있는 그 인사를 밝게 웃으며 받아주시던 시부는 반갑다며 악수를 청했고 곧 저를 거실 안으로 안내해 줬어요. 남편의 집안은 남자 셋이 사는 집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깨끗하고 넓었습니다. 재민이한테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재민이 중학생 때 안사람 떠나고 홀로 아들 둘을 키우느라 웬만한 식사는 거의 나가서 사 먹거나 배달시켜 먹어요. 종종 도우미 아줌마가 와서 집도 치워주고 밥도 차려주곤 하는데 오늘 아줌마가 오는 날이 아니어서 밥도 없네. 원래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해야 하는 건데 미안해서 어쩌나. 저는 괜찮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세요. 그래도 이건 경우가 아니지. 내가 다음에 나가서 고기라도 사줄 테니까 같이 외식이라도 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님의 말에 미소를 띄우며 감사하다 전했고 아버님도 흡족한 듯 웃어 보이셨어요. 이후 주방에 계시던 도련님이 주스를 건네주며 남편과 닮은 미소로 제게 인사를 건넸었고 저는 감사하다며 주스를 건네받아 함께 인사했어요. 이후 도련님은 오늘 만나서 반가웠다며 다음에 또 보자는 말을 남기곤 약속이 있다며 집을 나갔어요. 제 걱정과는 달리 모두 따뜻한 분인 것 같아 조금은 안심이 되었고 또 편하게 저를 맞아주어서 조금은 긴장을 풀 수 있었답니다. 이후 아버님이 제게 먼저 이것저것 물어오셨어요. 처음 대화는 좋아하는 음식이나 취미 같은 가벼운 말들로 시작했다가 이내 제가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물어보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지 양,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나? 아무래도 남편이 제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은 걸로 보였어요. 저는 제 맞은편에 앉아 있는 남편을 잠시 째려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 사실 제가 보육원 출신이라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부의 표정은 순식간에 어둡게 변했고 당황하는 듯 보였어요. 그러면 고아인 건가? 고아는 아니었지만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고 결국 엄마께서 보육원에 저를 맡기셨어요. 저는 최대한 포장해 가며 말을 이어갔고 여전히 표정이 좋지 않으시던 아버님은 헛기침을 내뱉으며 다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아, 재민이와 동갑이니까 아직 대학생이려나? 남편은 아버님께 저에 관한 이야기를 일체 하지 않은 것인지 어째 저에게 아는 것 하나 없더라고요. 저는 아버님의 말에 또다시 조심스레 답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니요, 형편상 대학에 갈 수가 없어서 대학교는 가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이런저런 알바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어요. 제 말에 이제는 얼굴에 인상까지 쓰며 아버님은 마시던 주스 잔을 내려놓고 소파에서 일어나 처음 저를 맞이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차가운 말투로 말씀하셨어요. 미안하지만 민지양, 오늘은 이만 돌아가야겠어. 재민이 너는 안방으로 들어오고. 이후 아버님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 보였고 남편을 어쩔 줄 몰라 하며 제게 미안하지만 먼저 들어가 보라며 연락하겠단 말을 남기곤 아버님을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이 안방에 들어가자 안방에선 아버님이 온 집안을 쩌렁쩌렁 울릴 만큼 큰 목소리로 남편을 추궁하더라고요. 너는 도대체 어쩌려고 보육원 출신의 고졸이네랑 놀아난 거냐? 어? 연애만 할 거면 연애로 끝내던가 왜 애까지 베개에서 이 사단을 만드냔 말이야. 하늘에 계신 네 엄마가 알면 기함을 할 게 분명하다.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기에 그리 놀랍진 않았어요. 하지만 다음 이어진 아버지의 말에 전 온몸에 소름 돋음을 피할 수 없었답니다. 그런데 뱃속의 아기가 네 아기를 확실히 맞는 거냐? 출신도 불확실한데 네 아기가 맞는지 너도 잘 확인해 봐. 제 뱃속 아기가 남편의 아기가 맞는지 묻는 시아버님을 보고 저는 과연 이 애를 낳고 이 집안과 결혼을 해도 괜찮을까 하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몰래 엿들어 괜히 혼자 상처받지 말고 집에 가야겠다 싶어 전 그곳을 빠져나왔고 이 얘기를 함께 사는 하나뿐인 제 친구에게 말해줬죠. 친구는 어느 정도 그런 반응이 이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꺼려지면 결혼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며 제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주는 친구에게 고마우면서도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에 잠겼었는데 남편에게 연락이 왔어요. 민지야, 아빠가 아까는 그렇게 먼저 보내서 미안했다고 조만간 밖에서 외식하자시네? 다음 주 주말에 시간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날 일 끝나고 약속 따로 없지? 약속이 없긴 한데 아버님이 나 맘에 안 들어 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첫인상이 단정해 보이고 싹싹해 보인다며 마음에 드신다고 하셨어. 남편이 애써 시부를 포장하여 좋은 말만 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말 저녁으로 약속을 잡았고 시간은 빠르게 흘러 약속한 날이 됐어요. 여느 때처럼 주말에 일을 끝내고 약속한 고깃집으로 갔고 그곳엔 이미 아버님과 도련님이 고기를 굽고 계셨죠. 저는 두 분에게 인사를 드리고 자리에 앉았고 저희가 자리에 앉으니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여시는 아버님이었어요. 고기는 일단 내가 알아서 시켰는데 괜찮지? 그럼요, 괜찮습니다. 제 말에 제 앞에 있는 앞접시에 다 구워진 고기들을 올려주시며 시부는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 거의 다 구워졌으니 먹으면서 듣게나. 내게 이런 말 한다고 너무 서운하게 듣지 말고 민지 양도 자식 낳고 키워보면 이해할 테니까 말이야. 사실 내가 며느리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던 건 아니다만 평균은 되기를 바랐어. 그런데 워낙 기준에 못 미치니 뭔. 그러나 어쩌겠나. 이미 뱃속에 우리 집안 핏줄이 자라고 있는 걸. 네, 이해합니다, 아버님. 시아버님은 먹으면서 들으라고 했지만 시부의 허를 찌르는 말들 때문에 편히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저 대답하기 바빴죠. 이해한다니 다행이구만. 재민이한테 얘기 들었는데 지금 보육원에서 같이 지내던 친구와 함께 산다지? 네, 작은 원룸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조만간 정리하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게나. 당장은 재민이나 민지 양 둘 다 어리니까 우리 집에서 함께 사는 걸로 하고 나중에 재민이가 좋은 곳에 취업해서 자리 잡아가고 애도 크게 되면 분가시켜주던가 할 테니까 말이야. 그리고 뱃속 아기한테 무리가 갈 수도 있으니까 아르바이트도 슬슬 정리하고 곧 배가 불러올 테니까 결혼식은 생략하고 혼인신고만 올리는 걸로 하고 원한다면 드레스 입고 결혼사진까지 찍게 해주겠네. 시부는 언제 얘기를 다 마친 건지 이미 모든 걸 다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생색이라도 내는 것처럼 결혼식은 어렵지만 드레스를 입고 싶으면 사진을 찍게 해주겠다며 말하는 모습이 말에 가시가 박혀 있는 게 전처럼 따뜻한 말투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 또한 식구도 없었고 아는 지인도 몇 없었기에 결혼식을 생략하는 것에 동의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시부의 말에 고분고분 알겠다 답하였고 이후 시부의 말대로 읊었던 계획들은 실행에 옮겨져 갔어요. 저는 함께 살았던 친구에게 양해를 구해 낸 만큼의 보증금을 돌려받고 남편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래도 나름 남편의 방을 리모델링하여 주었더라고요. 나중에 애가 태어나면 함께 잘 살 수 있을 정도로 낮고 넓은 저상형 침대와 작은 옷장들이 놓여있던 곳엔 붙박이장을 길게 놓아주었고 전에 작은 원룸에 친구와 함께 살던 것과 비교하면 호사에 가까울 지경이었죠. 그리고 시아버지 말대로 평일이고 주말이고 할 것 없이 빽빽하게 일해오던 아르바이트를 주말에 남편과 함께 일하던 카페를 제외하고는 정리를 했고요. 시부의 배려로 스튜디오를 빌려 웨딩 사진도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오래 지나지 않아 저와 남편은 혼인신고까지 마쳤고 그렇게 저희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저의 시부 시집살이도 시작이 되었고 말이에요. 밥상을 차리는 것쯤은 당연히 제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삼시세끼를 차려 바쳤어요. 초반에는 시부나 도련님, 남편까지 모두 전에 항상 부실하게 먹어오다 제대로 된 집밥을 먹게 되어 좋다며 미숙한 제 요리들을 그나마 맛있게 먹어주었죠. 하지만 얼마 안 가 입덧이 시작됐고 간을 제대로 보지 못해 만든 요리들의 간들은 엉망이었습니다. 세아가, 오늘은 어쩐지 국이 짜구나. 아무리 요즘 입덧을 한다고 해도 너무 신경을 못 쓰는 거 아니니? 죄송해요, 아버님. 다음부터는 신경 쓸게요. 역시나 바로 시부는 그 부분을 지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제가 죄송하다 말하면 본인이 물을 더 부어 먹던가 했고
다시 만들라 하지는 않을까 우려도 있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시부는 비록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는 않았지만 뱃속 아기인 손주에게는 진심으로 대해주었어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뱃속 아이에게 좋다는 한약을 지어준 적도 있었고 임신 막달쯤엔 집안일도 하지 말라며 도우미 아줌마를 불러주었죠. 덕분에 편하게 아이가 태어날 날만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 예쁜 딸아이를 보게 됐어요. 진통도 오래 하지 않았기에 어여쁜 딸이 혹여나 내가 아플까 일찍 나왔구나 생각하며 딸아이의 눈, 코, 입 하나하나를 뜯어보고 있었죠. 어찌나 예쁘던지 말랑말랑한 볼과 제 손가락을 꼭 쥔 앙증맞은 작은 손이 마음 한켠을 뜨겁게 피우는 것 같았죠. 여보, 너무 고생 많았어. 진짜 고마워. 우리 딸 너무 예쁘다. 남편도 그리 기쁜지 저를 얼싸안으며 고맙다고 말했고 딸이 그리도 예쁜지 하루 종일 인큐베이터 안을 들여다보기 바빴어요. 딸 바보 아빠가 따로 없었죠. 심지어는 고맙고 수고했다며 병원 간호사분들에게 커피를 돌렸고 의사 선생님들에겐 케이크를 사주며 기쁨을 표출해 보이더라고요. 시부와 도련님도 찾아와 수고했다며 제 딸을 한 번씩 들여다보고는 딸아이가 누구를 더 닮았는지 논쟁을 펼치며 웃음꽃을 피웠답니다. 아가 수고했다. 손녀가 참 예쁘더구나. 재민이 애기 때를 많이 닮았어. 어이 아빠도 참. 조카님은 딱 보아하니 형수님을 더 닮아서 그 미모가 완성된 거야. 형 닮았으면 분명 얼굴이 더 컸을 거라고. 형수님 닮아서 그나마 작은 얼굴에 큰 이목구비를 갖게 된 거지. 형수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조카 따님도 못난 우리 형 안 닮고 형수님 닮을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도련님의 말에 아버님은 뭐라고 이것이 하며 웃어 보였고 저 또한 환하게 웃으며 답했죠. 고마워요 아버님, 도련님. 그렇게 제 앞날은 그때처럼 웃음만이 가득할 줄 알았습니다. 산후조리를 짧게 마친 전 집으로 퇴소했고 기독교 신자셨던 시부는 제 딸에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의 하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이후 제 예쁜 딸 하은이는 비록 밤마다 저를 잠 못 이루게 했지만 날이 다르게 커가며 제 기쁨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딸이 태어나기 전 미루었던 군대를 입대했고 자식을 인정받아 상근으로 출퇴근하며 지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하은이가 너무 보고 싶다며 제일 먼저 딸아이를 찾아갔고 가끔은 저를 대신해서 육아에도 신경을 써준 덕분에 큰 힘겨움 없이 딸아이를 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앞으로도 딸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며 행복한 날들만 있을 줄 알았죠. 그런데 딸아이가 3살이 되었을 때였어요. 그 사이 남편은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교 생활 중 마지막 학기만을 남겨놓고 졸업 후 취업을 위해 매일같이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도 전보다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 남편은 매일같이 딸을 재우기 전 목욕을 시켰답니다. 그날은 남편이 약속이 있다며 남편을 대신해 제가 목욕을 시켰어요. 그런데 딸아이의 배를 쓸어내릴 때마다 무언가 묘하게 딱딱한 것이 만져지더라고요. 그날 밤 뒤늦게 들어온 남편에게 혹시 딸아이 뱃속에 무언가 만져지는데 알고 있냐며 물었고 남편도 모르는 눈치였죠. 안 그래도 최근에 평소에 얌전하니 잘 울지도 않던 딸아이가 밥 먹기를 싫어하고 짜증을 자주 냈었습니다. 밥을 안 먹으니 자연스레 체중도 감소했고 그냥 반찬 투정하는 건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배에 이런 게 만져지니 혹시 아이가 그렇게 행동했던 것과 연관이 있는 건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괜히 불안해지고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서 다음날 바로 병원에 갔고 제 얘기를 듣던 의사 선생님은 이어 제 딸아이 배를 만져보더니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다며 데려가 여러 검사를 했고 이후 전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소아암입니다. 그중 신경모세포종이라는 신경세포가 암으로 변하는 질환이에요. 보통 하은이처럼 영유아기 때 발병하는 질환인데 지금 진행이 꽤 많이 된 상태입니다.
이미 종양이 주변 조직으로 많이 퍼져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당장 수술은 어려울 것 같고 우선 입원해서 치료하면서 상황을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의사는 무어라 더 설명을 덧붙여 해주었지만 더 이상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제 딸이 그런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기분은 차마 글로 담을 수가 없네요. 불우하다 할 수 있는 가정 환경 속에서 지금껏 자라오면서 큰 행복이란 걸 누린 적이 없이 지내오다 이제 겨우 제 딸을 만나 행복이란 걸 알게 됐고 기쁨을 찾게 됐는데 이런 하나뿐인 제 딸이 신경모세포종이라는 이름도 어려운 병에 걸렸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전 울음을 참을 새도 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고 이 사실을 알리고자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 어떡해? 우리 하은이 소아암이래. 당장 입원해야 된대. 우리 하은이 어떡해? 제 우는 목소리 너머 남편이 어느 병원이냐며 소리치는 게 들려왔고 병원 이름을 말해주니 곧 가겠다는 말을 남기곤 전화를 뚝 끊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몇 분 채 지나지 않아 남편이 달려왔고 입원 수속을 밟고 있는 제게 병원이 떠나가라 큰 소리로 물었죠. 하은이가 소아암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어제 내가 복부에 뭐 만져진다고 했잖아. 이상해서 바로 병원 왔는데 정밀 검사해보니까 소아암 4기래. 신경모세포종이라고 당장 입원해야 한다 해서 지금 입원 수속 밟고 있는 거야. 우리 하은이 어떡해? 다 내가 못나서 하은이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봐. 저는 아까보다 진정된 목소리로 설명했고 제 말에 남편도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좌절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제 딸은 병원에 입원을 했고 후의 내용을 전달받은 시부와 도련님도 딸 하은이가 있는 병실로 왔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은이가 소아암이라니? 제일 먼저 시부가 다가와 행여나 자고 있는 하은이가 깰까봐 조심스럽게 물었고 자초지정 설명을 해주었더니 얘기를 들은 시부와 도련님 모두 절망하는 표정으로 딸을 쳐다보았습니다. 와중에도 새근새근 자고 있는 딸이 너무 사랑스러우면서도 자각하게 되는 현실에 눈물만 흐르더라고요. 이웃 딸 하은이는 항암 치료를 위해 이제 막 자라나기 시작한 머리를 전부 밀어주었어요. 싫어, 싫어. 머리 자르기 싫단 말이야. 딸아이는 머리가 잘려나갈 때마다 머리 자르기 싫다며 징징댔고 그런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미어져 오더라고요. 엄마도 하은이랑 똑같은 머리네? 이제 우리 하은이도 그만 울고 더 이상 아프지 않게 치료받자. 그날 전 딸아이와 함께 머리를 밀었습니다. 저도 똑같이 머리를 다 밀고 민머리인 모습을 보이자 딸이 좋다며 까르르 웃어 보였고 딸아이가 웃을 수만 있다면 제 머리카락 따윈 다 밀어도 상관없었기에 미용실 바닥에 떨어진 제 긴 머리카락들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다 큰 어른들도 견디기 힘들다는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치료 내내 아프다며 울부짖었고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은 찢겨져 나가는 것 같았어요. 차라리 제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며 몇 날을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루는 딸 하은이가 치료를 끝내고 와 겨우 잠든 모습을 보면서 옆에 딱 달라붙어 있다가 딸아이 병실 침대에 엎드린 채 저마저 잠에 들었고 딸 하은이의 작고 보드라운 손결이 제 눈가를 스치는 게 느껴져 잠을 깼어요. 엄마, 울지 마세요. 이제 막 입을 때 짧은 문장으로 말을 할 수 있던 하은이는 제가 자면서 눈물을 흘렸는지 혀 짧은 소리로 말하며 제 눈물을 닦아주고 있었어요. 그 광경을 보는데 제가 어찌 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알겠어. 우리 하은이, 엄마 이제 안 울게. 우리 하은이 너무 이쁘다. 이렇게 엄마 눈물도 닦아주고. 고마워, 하은공주님.
겨우 울음을 참으며 딸의 볼에 뽀뽀를 했고 딸은 간지럽다며 까르르 웃는데 천사가 따로 없었죠. 그 후로도 어린 딸은 병과 싸우기 위해 오랜 병원 생활을 하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안 해본 치료가 없을 정도로 하라는 치료는 모두 해오봤지만 도통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딸아이는 병원에서 4살 생일을 맞이했어요. 다른 집 아이들처럼 가정집이나 유치원에서 또래 아이들을 불러 성대한 생일 파티를 열어주고 싶었지만 현실은 작은 병실에 축하해주는 사람은 시댁 식구들과 남편 그리고 제가 다였고 선물이라곤 남편이 사온 뽀로로 케이크와 하은이가 전부터 좋아하던 캐릭터 인형이 전부였죠. 앙증맞은 축하 왕관을 머리 위에 올려쓰곤 생일 축하 노래에 맞춰 모두를 따라 작은 손을 부딪히며 흥겹게 박수를 쳐보이던 하은이는 4개의 촛불도 한 번에 불 힘이 안 났는지 3번에 걸쳐 불을 겨우 껐고 이내 혓짧은 소리로 저희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삼촌, 고맙습니다.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마주치며 말하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이쁘던지 절로 미소가 지어졌고 그날만큼은 오랜만에 딸아이 덕분에 식구들 모두 웃음꽃을 피워 보였답니다. 그리고 딸의 생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 하은이는 제 핸드폰으로 어린이 영상을 시청하더니 딸을 지켜보고 있던 저와 남편에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난생 처음 듣는 딸아이의 사랑한다는 말에 저뿐 아니라 남편도 감동을 받았는지 눈시울을 붉혔고 저 또한 눈물을 겨우 참으며 엄마 아빠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말해주며 딸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은 딸아이의 사랑 고백이었어요. 그로부터 얼마 뒤에 결국 제 천사보다 어여쁘고 사랑스럽던 딸 하은이는 4살이라는 너무도 어린 나이에 9개월이라는 긴 투병 끝에 하늘나라로 떠나게 됐습니다. 딸을 보내주는 동안 얼마나 울부짖었는지 눈은 실핏줄이 다 터졌고 목은 다 쉬어버렸어요. 남편은 물론이고 절대 울지 않을 것 같던 시부도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이 땅에서 큰 빛을 보기도 전에 떠나버린 하은이가 부디 그곳에선 아프지 않기를 기도하며 딸을 영원히 제 가슴속에 묻어두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리라 굳게 믿고선 말이에요. 이후 저희 식구들은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겨우 떼어내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딸아이가 병원에 있는 동안 저도 계속 병원에 있었기에 오랜만에 돌아간 집은 왠지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도 아팠던 딸아이를 신경 쓰느라 그랬던 건지 집안은 전처럼 깨끗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난장판이 되어 있었죠. 식구는 늘어나고 벌어오는 수입은 시아버님이 전부였던 탓에 전에 종종 불렀던 도우미 아줌마는 하은이가 태어난 후로 부르지 못했어요. 남편도 학교를 잠시 휴학한 채 하은이의 간병을 도왔고 도련님 또한 대학생이었기에 일할 사람이 없었죠. 평소 같았으면 집안이 난장판인 모습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어질러진 집안을 쓸고 닦고 쌓인 설거지를 하며 모두 해치웠을 텐데 딸 하은이를 하늘로 보낸 슬픔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았고 무기력하게 침대에만 누워 있었어요. 그날 하루 정도는 제게 아무도 그렇게 축 늘어져 있는 모습을 뭐라 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런 날이 이틀이 지나고 3일째가 되어가니 출근하던 시아버님이 저희 방문을 쾅 열며 세게 소리치더라고요. 너 언제까지 이러고만 있을 거야? 자식 간수도 제대로 못해서 그 어린아이 그렇게 죽게 있으면 됐지. 뭘 잘했다고 방구석에서 나오지도 않고 누워만 있어? 어? 그나마 네가 이 집안에 발붙이게 된 건 다 하은이뿐이었어. 알아? 네 사용 가치가 조금이라도 있다는 걸 보이고 싶다면 내가 퇴근하고 돌아올 때까지 집안 다 치우고 밀린 빨래며 설거지 다 해놔라. 그렇게 엄포를 놓은 시부는 다시 문을 쾅 닫으며 제 방을 나갔고
화장실에 갔었던 남편이 나와 시부의 말들을 모두 들었는지 방문 앞에서 시부에게 뭐라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아빠도 참 안 그래도 힘들 텐데 꼭 말을 그런 식으로 해야겠어요? 지금 하은 엄마, 하은이 그렇게 떠난 뒤로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는데 힘내란 말이라도 해주지. 내가 뭐 첫날부터 이랬냐? 저렇게 방에만 처박혀 있는 날도 벌써 3일째야. 그리고 뭐 밥은 누가 먹지 말라 하드냐? 본인이 먹기 싫어 안 먹는 걸 힘내란 말은 개뿔. 너도 너무 제 편만 들지 말고 제 집안 일이나 잘하는지 감시해라. 또 누워있기만 해봐라. 아주 집에서 내쫓아 버릴 거니까. 남편의 말에 시부는 어이가 없다는 듯 실수를 내뱉으며 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고 집을 나가는 데 됐어요. 사실 시부의 태도가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 주방에서 우당탕 대는 소리가 들리더니 남편이 죽이든 쟁반을 들고 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여보, 내가 죽 좀 쏘았어. 맛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먹자. 나 괜찮아. 좀만 쉬었다가 아버님 말대로 집 좀 치울게. 내 걱정 말고 당신이나 밥 먹어. 그러지 말고 한 술이라도 뜨자. 이렇게 해온 정성이 있는데 한 입도 안 먹어줄 거야? 남편이 그 말을 하며 흰죽을 한 술 떠 제 입에 가져다 대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죽을 조금씩 먹어봤습니다. 어이구 잘 먹는다. 남편은 아이 달래듯 한 입씩 죽을 먹는 저를 보며 말했고 뒤이어 그나마 지금까지 제게 힘을 줄 수 있을 만한 위로의 말들을 했어요. 여보, 그동안 당신이 하은이 간호에 얼마나 힘썼는지 잘 알아. 얼마나 힘든지도 알고 나도 하은이 아빠잖아. 하은이 그렇게 보내고 나도 마음이 너무 안 좋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계속 슬퍼하고 늘어져 있는 모습만 보이면 하늘에서 하은이가 얼마나 한심하게 보겠어.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씩씩한 모습 보여주자. 어, 알겠어. 고마워. 남편의 이러한 따뜻한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가 제게 위안이 되었고 큰 힘이 되었죠. 그날 남편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니었다면 전 더욱 우울의 늪에 빠져 무기력하게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남편에게 지금까지도 고마워하며 살고 있어요. 이후 남편의 황송한 보살핌에 죽을 한 그릇 다 먹을 수 있었고 남편이 도와주어 집안일을 모두 치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는 하라는 대로 다 치웠음에도 떨떠름한 표정이었고 시부가 저를 무시하고 천대하는 태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 갔어요. 그래도 항상 제 편이던 남편이 있었기에 지금껏 잘 버티고 살 수 있었죠. 그렇게 딸이 떠나고도 시간은 무색하리만큼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남편은 그새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원하던 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고 좋은 업무 성과도 내며 꽤나 각광받는 회사의 직원으로 성장해 갔어요. 머리가 좋았던 도련님도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며 대학을 졸업해서 해외 연수도 다녀왔고 최근에는 국내에서 제일 가는 대기업에 들어갔죠.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좋은 모습들을 보였지만 저는 여전히 집에서 살림만 하는 전업주부로 살고 있었죠. 시부는 저에게 전보다 더 심한 히스테릭을 부렸어요. 반찬 투정은 기본이고 쫓아다니며 살림 곳곳을 잔소리하기 바빴답니다. 애미야, 너 지금 이걸 다림질이라고 내놓은 게냐? 시간이 몇 년이 흘렀어도 어찌 살림이 전혀 늘지를 않아. 아유, 쓸모없는 것. 집에서 빈둥빈둥 놀면서 고작 다림질 하라고 했더니만 그마저도 못하고, 끝내 혀를 차던 시부는 다림질이 잘 되어 제가 볼 땐 멀쩡하기만 한 셔츠를 제 얼굴에 던져 보였어요. 남편이 있을 때는 눈치를 보는 것인지 그나마 덜한데 남편이 없을 때면 이렇게 막말을 퍼부어댔었죠. 그래도 몇 년 그렇게 히스테릭을 다 받다 보니 그런 막말쯤은 참을 수 있었죠. 그런데 이후 도련님이 결혼할 여자를 인사시키러 온다는 날이었습니다.
시부는 제게 호되게 당한 기억이 있다며 인사시키러 오기 전 도련님에게 그 여자는 뭐 하는 여자며 부모님은 두 분 다 계신지를 먼저 묻더라고요. 아빠도 참,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사람 됨됨이가 우선이지. 제 여자친구 의사예요. 부모님 두 분 다 서울에 살고 계시고요. 아빠 혹여나 제 여자친구 왔다고 해서 형수랑 비교하고 그러지 마세요. 아셨죠? 의사라고? 네가 아주 여자 보는 눈은 네 형보다 훨씬 낫구나. 그래. 그래서 언제 인사를 온다는 거냐? 도련님의 물음에 답은 않고 그저 의사라는 말에 해벌쭉하며 좋아하는 시부에게 조금씩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도련님은 이어 다음 주 주말에 올 거라며 자세한 날짜와 시간은 다음 주에 말해주겠다고 전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의사인 예비동서가 첫 인사를 오는 날이었습니다. 넌 우리 집안의 수치니까 나가 있어. 제게 예비동서가 오면 먹을 과일을 미리 깎아 놓으라며 시킨 시부는 오갈 데 없는 저를 내쫓기 일쑤였어요. 하필이면 그날 남편 회사에 일이 있어 남편은 집에 없었고 기어코 저를 현관문 앞까지 밀어 내보내는 면박을 주는 시부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때마침 엘리베이터에서 문이 열렸고 도련님과 예비 동서로 보이는 온몸에 기품이 서려 있는 젊은 여자분이 내렸죠. 그리고 도련님은 문 앞에 서 있는 저를 보더니 제게 와서 물어봤어요. 형수님, 왜 안에 안 계시고 밖에 나와 계세요? 그 말에 전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차마 예비 동서가 보는 앞에서 아버님에게 쫓겨났단 말까지 꺼려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를 빤히 바라보던 예비 동서가 대뜸 제 두 손을 잡더니 묻더라고요. 저 혹시 성함이 김민지 맞죠? 네. 그런데 절 어떻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오열을 해 보이던 예비 동서는 이내 말을 이었고 그 말을 듣곤 저도 덩달아 오열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니, 나야. 은지. 언니 동생 김은지. 인사를 하러 온 예비 동서는 20년 전 헤어진 친동생이었어요. 현재는 김은지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어쩜 이런 우연이 다 있을까요? 20년 전 보육원에서 눈물의 이별을 했던 동생을 이렇게 예비 동서로 볼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말이에요. 저는 20년 만에 만난 제 친동생을 얼싸 끌어안으며 지금껏 어떻게 지내왔는지 물었습니다. 동생은 꽤나 부유한 집안의 양딸로 입양되어 지금껏 못 받았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왔다고 합니다. 양부모님 두 분 모두 의사인지라 동생도 그 길을 따라 의사의 꿈을 꾸었고 유학도 다녀오며 남부럽지 않게 지냈었다고 해요. 그러다 의대에도 합격해 보이고 양부모님에 따라 의사의 길을 걷던 중 친구의 소개로 저희 도련님을 만나 연애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연애 3년 만에 결혼까지 결심해서 지금 저와 이렇게 마주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러한 우연이 다 있다니 너무 신기하다고 제 두 손을 잡고 방방 뛰어 보였어요. 그제야 하나하나 뜯어보니 눈, 코, 입 모두 20년 전 제가 알던 동생 얼굴 그대로 있더라고요. 저기 두 분 반갑게 인사하는데 미안하지만 이게 무슨 상황인지... 옆에서 벙찐 채 저희 두 자매를 보던 도련님이 저희에게 물었고 저희 두 자매의 자세한 사정을 대략 말해준 뒤 집 안으로 함께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실 안에 제가 깎아놓은 과일을 테이블에 올려두시는 시부가 처음에 먼저 들어온 제 동생과 도련님을 보며 인사하다 그 옆에 있던 저를 보며 묻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내가 재준이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뭐야? 애미 넌 왜 들어오는 게야? 내가 나가 있으라 하지 않았어. 지금 내 말 무시하는 게냐? 그 말을 옆에서 듣던 제 동생이 제 앞으로 나와 시부 앞에 서더니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뵙자마자 이런 말씀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지만
지금 며느님을 왜 밖으로 내쫓으려고 하시는 거죠? 엄연히 제 형님이 되실 분인데 제가 인사드리려면 함께 드리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심지어 손 아랫사람 보는 앞에서 그런 식으로 면박을 주는 건 상식 밖의 행동이지 않나요? 제 예비 아버님께서 꽤나 잘 나가는 중견기업의 임원까지 올라가셨다길래 굉장히 품격 있고 좋으신 분일 거라 생각했는데 역시 사람은 배경이나 직업만으로는 알 수 없나 보네요. 초면에 실례였다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만 오늘은 이만 돌아가 보고 다음에 다시 약속하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자면 제 형님 되실 분, 제 친언니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재준 씨 통해서 들으시면 되겠네요. 잠시 전 제 친언니와 얘기 좀 나누고 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동생은 그 말을 마치고 시부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더니 저를 데리고 그 집을 나왔어요. 동생이 똑 부러지고 통쾌한 그 말에 시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곤 가만히 집을 떠나는 저와 동생을 바라보기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동생 손에 이끌려 전 집 앞에 있는 카페로 갔고 동생이 지금껏 제가 어떻게 지내왔길래 저런 수모를 겪고 있는지 물어봐서 지금껏 있던 일들을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10분을 넘게 말했던 것 같아요. 제 얘기가 끝나갈 때쯤 동생을 보니 동생의 눈은 어느덧 붉게 눈물이 차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고생 너무 많았어. 언니 힘들었겠다. 조카인 하은이도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볼 수 있었을 텐데 너무 가슴이 아프네. 동생은 저를 껴안고 등을 토닥여주며 말했어요. 동생의 위로 섞인 따뜻한 그 말로 전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문득 저를 어떻게 바로 알아봤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닦고 그 부분에 대해 물었죠. 언니를 어떻게 못 알아보겠어.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해도 언니 그 오른손 등의 큰 점은 그대로잖아. 그 오른손으로 나 많이 쓰다듬어 줬었는데 그 오른손 보자마자 알았지. 언니라는 걸. 그제야 제 오른손이 보이더라고요. 어렸을 적 아버지에게 맞던 동생을 막아주던 제 오른손에 위치한 점이 지금도 그때처럼 그대로 크게 자리 잡혀 있다는 걸요. 그렇게 오랜만에 만난 동생과 짧은 재회를 마치고선 아버님의 부름으로 집으로 다시 갔어요. 도련님에게 자세한 얘기를 들은 것인지 갑자기 돌변한 태도로 제게 묻더라고요. 애미야, 진짜 그 이사 며느리가 네 친동생 맞는 게야? 지금껏 저에게 말하던 태도와는 다른 사근사근하고 부드러운 말투와 목소리였어요. 전 맞다고 답했고 제 대답에 지금껏 본인이 제게 막말하고 못되게 굴어 미안하다며 태세 전환을 해보이시더니 동생에겐 이 집안에 대해 잘 좀 말해달라며 부탁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의사 집안인 동생의 집안과 꼭 연을 맺고 싶어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시부가 비록 못 믿어왔지만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기막힌 인연으로 전 제 친동생과 형님 동서로 또다시 가족이 됐습니다. 지금은 제 남편에 이어 동생까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기에 시부는 전처럼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있어 비교적 전에 비해 편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 동생을 만나게 한 건 혹시 하늘에 있는 제 딸이 제게 준 선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현재 전 동생과 사이좋은 동서지간 사이로 종종 서방님네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쇼핑도 하며 못 이루었던 자매 생활을 이제야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에 제일 큰 소식은 제가 둘째를 임신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껏 무수한 일들이 있었고 비록 웃은 일보단 울었던 일들이 더 많았지만 현재 제 아픈 과거를 모두 씻듯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제 사연을 듣고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감동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